우리에게는 뇌과학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생각, 감정, 행동을 조정하는 정체, 즉 뇌의 습관을 이해해야만 무의식에 끌려다니지 않고 내가 원하는 곳을 위해 삶의 고삐를 잡을 수 있으니까요. 무의식에 지배당하거나 타인에 휘둘리지 않고 모든 삶의 변곡점에서 주체가 되는 삶. 이처럼 바르고 현명한 행복이 어디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 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수많은 실수와 후회 앞에서 그때 내가 왜 그랬지? 나는 도대체 왜 이럴까? 라는 고민을 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제는 이런 질문을 뇌는 왜 이렇게 반응할까?로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뇌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순간 삶의 문제들이 완전히 새롭게 보이기 시작한다고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이케가야 유지의 나답게 살고 싶어서 뇌과학을 읽습니다입니다. 저자는 도쿄대학교 약학부 교수이자 최고 권위의 뇌과학자입니다. 기업과 창조적 사고의 중심인 해마를 주제로 삼아 연구에 전념하고 있으며 삶이 흔들릴 때 뇌과학을 읽습니다 등 다수의 책을 출간해 실용적이고 유용한 최신 뇌과학 연구를 대중의 눈높이에 맞춰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뇌의 작동 원리를 알면 인생의 난이도가 확 낮아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잘못된 선택이나 불필요한 감정의 후폭풍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 타인과 자꾸 비교하느라 자신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개인의 성격 탓이 아니라 뇌의 본능적인 반응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겁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성공을 볼 때 불안이나 위협을 감지하는 전대상 피질과 편도체가 활성화된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타인이 불행해졌을 때는 뇌의 보상중추가 활성화되어 은근한 쾌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결국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고 감정이 요동치는 것은 무의식적으로 뇌가 원래 그렇게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책에는 이렇게 생각, 감정, 행동을 결정짓는 24가지 뇌의 습관을 설명하며 우리가 스스로를 탓하며 괴로워했던 문제들의 원인을 뇌과학적으로 밝혀줍니다. 이 책의 중요한 메시지는 우리 뇌가 단순히 나를 조정하는 존재가 아니라 알고 활용하면 내 편이 될 수 있다는 점, 불필요한 감정 낭비 없이 좀 더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내용은 가장 흥미롭게 읽은 부분인데요. 무의식 속의 내가 진짜 나라는 것, 나이 들수록 행복해지는 과학적인 이유, 웃으면 복이 온다는 말이 사실인 이유 읽어드립니다. 나답게 살고 싶어서 뇌과학을 읽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생각을 조정하는 뇌의 비밀. 우리의 마음과 행동은 조정당하고 있다. 자유가 불편한 뇌. 인간의 행동은 어디까지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우리는 매우 자유롭게 행동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본인조차 알아차리지 못한 행동 습관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틀에 박힌 활동 패턴을 보입니다. 노스이스턴 대학교의 알버트 라줄로 바라바시 박사팀이 진행한 아주 충격적인 연구를 살펴봅시다. 바라바시 박사팀이 주목한 것은 휴대전화입니다. 통신사에는 사용자가 언제 어디에 머물렀는지에 대한 상세한 데이터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연구팀은 5만 명의 휴대전화 사용 이력을 3개월에 걸쳐 조사하여 사람들 개개인의 이동 엔트로피를 산출했습니다. 엔트로피란 무질서한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입니다. 조사 결과 엔트로피는 겨우 0.8비트에 불과했습니다. 즉 어느 곳에 있는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1.74로 놀라우리만큼 낮은 것입니다. 즉 평소의 행동 패턴을 알면 이 사람이 어디에 있을지 평균 2곳 이내로 좁힐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음으로 연구팀은 파노 부등식 계수를 계산했습니다. 파노 부등식 계수란 인간의 이동 패턴을 정확히 예측하는 확률을 말합니다. 그런데 무려 평균 93%라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불규칙한 생활 패턴을 보이는 사람들조차 80% 밑으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즉, 우리의 행동은 80% 이상 정해진 습관에 따른다는 것입니다. 바라바시 박사팀은 다음과 같은 결론으로 논문을 마무리했습니다. 인간은 변화와 자발성을 간절히 원하지만 생활 패턴은 강한 규칙성에 얽매여 있다. 인간이 가진 사고의 함정. 그렇다면 자유의지란 대체 무엇일까요? 저는 의지가 뇌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위 환경과 신체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은 앞으로 책에서 소개할 뇌 이야기 속에 녹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갖고 싶은 물건을 손가락으로 가리켜 주세요 라고 하면 오른손잡이인 사람은 아마 오른손가락으로 가리킬 것입니다. 이때 왼손과 오른손 중 어느 손으로 가리킬지는 자유인이 본인의 의지로 오른손을 선택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선택이 정말로 의지에 의한 것일까요? 이는 습관에 의한 것이지 의지에 의한 것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왼손과 오른손 중 하나를 선택해 가르쳐 주세요 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니 이번에는 오른손을 사용하는 비율이 60%로 줄었습니다. 이 변화는 의지에 의한 것일까요? 이건 역시 부탁을 받았기 때문에 일어난 변화이므로 외부 음성에 대한 단순한 반사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제가 반사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는 오른손 사용률이 감소한 것이 의도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서라기보다 부탁을 받았기 때문에 나오는 자동적인 반응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단, 여기서 말하는 반사란 고전적 의미의 반사가 아니라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척추 반사 같은 단순한 반응뿐 아니라 그 상황에서 야기되는 한정적이고 자동적인 반응 전반을 뜻한다는 넓은 의미에서 반사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경험에 의해 반사 방식이 바뀌는 일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변화 방향이 주위에서 봤을 때 바람직하다고 느낄 경우 사람들은 이를 반기며 편의상 학습이나 성장으로 표현합니다. 앞서 소개한 실험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본인은 어디까지나 내 의지로 왼손을 선택했다라고 확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사자는 자유가 있었다라고 느낍니다. 정말로 이 변화가 반사일 뿐 의지가 아니라면 이건 내 의지였다라는 느낌은 대체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하버드 대학교의 알바로 파스쿠알 레오네 박사팀은 이 실험이 진행되는 동안 경두개 자기 자극법을 사용해 두개골 외부에서 우뇌에 자기 자극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오른손을 선택하는 비율이 60%에서 20%까지 떨어지고 왼손을 많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당사자는 자극을 받았다는 사실을 모른 채 어디까지나 내 의지로 왼손을 선택했다고 굳게 믿고 있다는 점이 참 흥미롭더군요. 이러한 실험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실제 행동의 대부분이 환경이나 자극 또는 평소 습관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설마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없을 리가, 내 결정이 단순한 반사라니 믿을 수 없어 라며 불쾌함을 느끼는 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말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그 감정조차도 그렇게 생각한 이상 이미 일종의 반사라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감정을 품을 자유가 있었을 테니까요. 제 의견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않았다는 건 역시 사고 습관이나 환경적 요인 때문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내가 판단했어, 내가 분석했어 라고 자신만만하게 착각합니다. 그 착각이야말로 인간이 가진 사고의 함정인 줄도 모르고 말이죠. 스스로 결정을 내렸다는 착각. 편견이나 독단에 빠지지 않고 명쾌한 이론과 분석에 기초하여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것. 참으로 이상적인 규범적 행동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인간에게 가능할까요? 가령 단순한 예로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점심 메뉴를 고를까요? 건강 상태, 어제 먹은 메뉴와의 중복 여부, 필요한 영양분, 제철 재료, 음식 가격과 주머니 사정, 맛과 품질 등 고려해야 할 기준은 끝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어디까지 고려해 결단해야 할까요? 모든 요인을 고려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인 결정을 했다고 생각해도 왠지 그냥이라는 막연한 느낌이 앞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개개인의 뇌에 심어진 사고 습관이 눈앞의 정보에 반응하고 해석하는 데에 편향적인 영향을 줬겠죠. 극단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보이는 반응은 이미 정해져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뇌를 자극하자 왼손을 사용하게 되었다는 실험 결과에 대해서도 뇌가 자극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이미 정해져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역시 의지란 내 힘으로 결정했어 라고 착각하는 일종의 환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네요. 무의식 속의 내가 진짜 나이다. 좀 더 일상적인 경우를 생각해 볼까요? 양손에 옷을 들고 뭐가 더 나아? 라고 묻는 여성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센스를 시험하려는 걸까요? 연인이라면 옷가게에서, 부부라면 출근 전에 많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남자들은 대부분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꽤 곤란해합니다. 친구에게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최고의 대답은 이미 마음속으로 다 정해졌으면서 뭘 물어? 라며 여유 넘치는 미소로 받아치는 것이라고요. 이 말을 듣고 오, 대단한데? 라며 감탄했는데 이를 뒷받침하는 과학적 데이터가 실제로 나오는 것을 보면 참 재미있더군요. 그런 일련의 연구들 가운데 제가 가장 놀란 것은 파도바 대학교의 실비아 갈디 박사팀이 한 실험입니다. 갈디 박사팀에 의하면 본인은 아직 결정을 못 내렸다고 생각해도 그 사람의 자동 연상을 측정하면 이미 무엇으로 결정했는지 맞힐 수 있다고 합니다. 자동 연상이란 사물과 언어에 대한 반사를 말합니다. 실험에서는 이탈리아의 소도시 비첸차에서 미군 기지를 확장하는 정책에 관한 의견을 129명의 주민에게 물었습니다. 이 정책은 당시 언론에서도 열띤 찬반 대립을 보인 화두였습니다. 실험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습니다. 눈앞에 있는 모니터에 다양한 영상과 단어가 뜨는데 모니터에 뜬 단어가 좋은 것이면 왼쪽 버튼을 누르고 나쁜 것이면 오른쪽 버튼을 누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때 버튼은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눌러야 합니다. 모니터에는 좋고 나쁨이 명확한 단어와 함께 미군기지 관련 사진이 뜹니다. 그리고 이때 버튼을 누르기까지 걸리는 반응 시간과 판단 오류 빈도를 측정합니다. 실제로 버튼을 의식적으로 선택하기는 어렵습니다. 반사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그 사람의 호불호가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자동 연상입니다. 미군 기지에 대하여 그 사람이 가진 무의식적인 생각을 엿볼 수가 있지요. 그런 실험을 통해 사고의 연합 습관을 조사하면 당사자가 아직 찬반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라고 느껴도 최종적으로 어느 쪽을 지지할지 사전에 높은 확률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미군 기지 사진을 봤을 때 어떻게 반사하는지를 보면 됩니다. 즉 본인은 자각하지 못하지만 무의식 속에서는 이미 찬반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는 말이죠. 그런데 자동 연상으로 나타나는 경향은 본인의 의식 영역에 존재하는 신념과는 거의 관련이 없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 의식적으로는 미군기지 확장에 호의적이지만 잠재적으로는 반기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럴 때는 보통 무의식이 내린 결정이 최종 판단에 반영되었습니다. 때때로 의식과 무의식은 괴리를 보입니다. 그리고 무의식 속의 내가 진짜 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결단을 내린 후에 왜 미군기지 확장에 찬성했느냐고 물으면 현재 이탈리아와 미국의 정치 상황과 외교를 생각했을 때 등과 같이 자신만만하게 이유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뉴스를 접했을 때 어떤 감정 반응을 보일지는 그 사람의 지식과 과거 경험에 의해 이미 정해져 있는데 누군가 이유를 물었을 때 그냥 반사적으로 대답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한 행동의 의미를 무의식적으로 위조하는 습관이 있거든요. 머리가 좋다는 말의 진짜 의미. 인간은 스스로에 대해 무자각하다는 사실에 무자각하다. 버지니아 대학교의 티모시 윌슨 박사가 한 말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직접 알 수 없습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에게 타인이기 때문이죠. 이러한 연구 성과가 나오면 나올수록 의식의 영역 속에 있는 나를 너무 과신하지 말고 겸허한 마음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동시에 지금 진지하게 고민하는 것이 있더라도 어차피 무의식의 나는 결정을 내렸잖아
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한결 편해집니다. 애초에 우리에게 자유 따위는 없으니까요. 뇌라는 자동 판정 장치에 맡기면 되니 얼마나 편합니까? 물론 자동 판정 장치가 올바른 반사를 할지는 본인이 과거에 얼마나 좋은 경험을 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잘 사는 것은 곧 좋은 경험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좋은 습관이 생길 테니까요. 머리가 좋다는 표현에는 다양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 일률적으로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저는 적합한 반사를 하는 능력이 있다로 해석합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적절한 행동을 취할 수 있느냐를 보는 것입니다. 저는 공경에 처해도 적절한 결단을 내림으로써 현명하게 헤쳐나갈 수 있는 사람,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순간적인 판단으로 적절한 발언과 배려를 할 줄 아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 머리 좋네 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적절한 행동은 그 당시의 환경과 과거의 경험이 융합되어 형성된 반사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성장은 반사력을 키우는 것에 집약됩니다. 그리고 적합한 반사를 하려면 좋은 경험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골동품 감정사는 실물을 보기만 해도 이것이 진품인지 가품인지, 만약 진품이라면 예술적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순간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거의 반사나 다름없죠. 진품 여부를 구별하는 능력은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간 얼마나 많은 물건을 봤는지, 얼마나 멋진 작품을 봤는지 등과 같은 귀한 경험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자 적절한 반사력을 키워냅니다. 센스나 직감 등도 모두 경험의 산물입니다. 반대로 나쁜 반사 습관이 몸에 배면 좀처럼 되돌리기 힘듭니다. 처음부터 자기만의 방식으로 테니스나 골프를 치는 바람에 이상한 버릇이 생기면 나중에 제대로 훈련을 받아도 잘못된 자세나 버릇을 교정하기가 매우 힘든 것과 마찬가지죠. 실제로 뇌가 작동하는 원리를 보면 신체 운동과 직감은 둘 다 절차 기억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전 잘 살기 위해서는 좋은 경험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지금부터 의지와 자유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뇌에게 자유란 무엇일까? 의지는 어디에서 생겨나는 것일까요? 다시 이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애초에 뇌는 자유를 무엇이라 생각할까요? 그런 철학적인 물음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실험으로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에 존 딜러 헤인즈 박사팀의 연구가 있습니다. 실험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일단 양손으로 손잡이를 잡게 하는데 손잡이 상부에는 버튼이 달려 있습니다. 눈앞에 있는 모니터에선 알파벳이 0.5초마다 K, T, D, Q, V와 같이 무작위로 뜨고 있고 피험자는 알파벳이 0.5초마다 바뀌는 것을 보다가 원하는 때에 양손의 버튼 중 하나를 누릅니다. 버튼을 누르고 싶을 때 누르는 것이 전부인 실험입니다. 그리고 눌러야지라는 의지가 생긴 순간 어떤 알파벳이 표시되었는지 기억하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알파벳 Q가 나왔을 때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싶었다와 같이 말이죠. 그리고 이 작업을 하는 뇌를 모니터링합니다. 버튼을 누르고 싶어하는 마음이 언제 어디서 생기는지, 즉 자유의지의 근원을 찾으려는 것입니다. 당연히 누르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니까 그 마음을 따라 버튼을 누르는 행위가 일어나는 것일 텐데 그렇다면 그 감정 자체는 어떻게 생겨나는 걸까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누르고 싶다는 마음이 들기 전에 이미 뇌가 활동을 시작한 것입니다. 누르려는 의지를 인지하기 전에 무의식의 뇌는 이미 의지의 원형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뇌의 사전활동이 의지와 관련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원인이라는 보장은 없다고 반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뇌 활동인 이상 의지 또한 뇌 활동의 결과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관점을 더욱 확장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뇌가 어떠한 활동을 했다는 것은 그 활동을 하게 한 근원적인 활동이 뇌 어딘가에서 이루어졌음을 의미합니다. 무슨 활동이든 원인, 즉 그 이전의 활동이 있기 마련입니다. 무에서 유가 나올 수 없으니까요. 누르려는 의지가 생겼다면 그 이전에 누르려는 의지 자체를 준비하는 사전 활동이 뇌 어딘가에서 먼저 나타나야 정상입니다. 의식에 나타나는 자유로운 마음은 그럴듯한 환각이다.
그렇다면 우리 뇌는 얼마나 일찍 준비를 시작할까요? 놀랍게도 헤인즈 박사팀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평균 7초 전부터 활동을 개시한다고 합니다. 빠른 경우는 10초 전에 준비 활동이 나타납니다. 즉, 뇌를 관찰하는 연구자는 당신은 10초 후에 오른쪽 버튼을 누르려고 할 것입니다. 라고 의지의 발생을 예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가장 먼저 준비를 시작하는 곳은 보조 운동 영역이라 불리는 뇌 부위, 즉 운동을 프로그래밍하는 장소입니다. 여기에서는 버튼을 누르는 손이나 팔 근육의 움직임이 준비됩니다. 한마디로 버튼을 누르기 위한 준비를 일단 뇌에서 먼저 시작하고 잠시 후 눌러야겠다는 감정이 뒤이어 생겨나는 것입니다. 버튼을 누르고 싶어졌을 때는 이미 뇌 안에서 누를 준비를 모두 마친 상태입니다. 그러면 자유의지란 대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의식하는 자유로운 마음이 잘 만들어진 환각에 불과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의지는 어디까지나 뇌 활동의 결과이지 원인은 아니지요. 참고로 보조 운동 영역이 손상된 환자를 보면 스스로 손발을 움직이거나 말을 하지 않고 본인의 의도와 관계가 없는 움직임을 자주 보입니다. 이러한 사실만 봐도 보조 운동 영역이 의도의 원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루어진 또 다른 연구가 있습니다. 자유의지는 없다라는 것을 알면 인간의 반응이 어떻게 변할지를 조사한 것입니다. 프랜시스 크릭의 저서 놀라운 가설 중 자유의지를 부정하는 유명 구절을 읽도록 했더니 운동 준비 활동이 약해졌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죠. 모니터에 뜬 계산 문제를 풀도록 하는 테스트에서도 재미있는 측면이 발견되었습니다. 미네소타 대학교의 캐슬린 보스 박사팀이 한 실험입니다. 이 실험은 중간중간 모니터에 순간적으로 답이 뜨도록 했습니다. 그러자 자유의지가 있다고 믿는 상태에서는 답이 보여도 보지 않은 척 문제를 푸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에 반해 사실 자유의지 같은 건 없다라는 결정론적 개념을 알려준 뒤로는 순간적으로 모니터에 뜬 답을 커닝하여 푸는 경향이 강해졌습니다. 보스 박사는 이 결과를 자유의지를 부정당하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에 대한 궁극의 변명거리를 얻게 되는 셈이라고 해석합니다. 좀 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의미지요. 내 마음대로, 뇌 마음대로. 나이가 들수록 행복해지는 과학적 이유. 행복을 느끼는 뇌. 뉴욕 주립대학교 스토니 브룩 캠퍼스의 아서 스톤 박사팀이 발표한 논문입니다. 미국인 35만 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여 그들의 행복감이 나이 들면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평가했습니다. 질문은 가족 구성과 직업부터 인생관까지 다양하게 주어졌으며 매달 2만 명씩 1년에 걸쳐 집계한 대규모 데이터입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인생에서 느끼는 행복감은 U자 곡선을 그린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즉 20세 이전까지 높았던 행복감은 20대에 들어서면서 단번에 떨어지고 40대, 50대 초반까지 가장 침체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를 지나면 다시 회복하기 시작해 조사된 범위 내에서 보면 최고령인 85세를 향할수록 서서히 상승합니다. 인생의 피크는 노년기였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자녀와 배우자의 존재 같은 생활 환경 인자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기 때문에 나이가 들에 따라 일어나는 보편적 변화라 할 수 있죠. 한창 일할 나이일 때는 시간에 쫓겨 자신의 마음을 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시기를 잘 견뎌내면 행복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스톤 박사팀은 부정적 감정에 대해서도 분석했는데 스트레스, 불안, 분노의 감정은 젊을 때 가장 강하고 나이가 들면서 서서히 줄어들었습니다. 한편 슬픔의 감정은 나이와 상관없이 거의 일정했죠. 여성의 감정 기복이 좀 더 큰 경향이 있지만 통계학적으로 남녀 간의 차이는 무시할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보니 40이 되니 유혹에 미혹되지 않았고 50이 되니 하늘의 뜻을 알았으며 60이 되니 들리는 족족 이치를 깨달았다 라는 논어의 한 구절이 생각나네요. 인간은 나이가 들면서 심경의 변화를 겪습니다. 보통 마음이 평온해지고 삶의 지혜가 생기지요. 중요한 국면에서도 침착하게 대응하고 살아있음에 그저 감사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의할 것도 있습니다.
바로 노인성 우울증입니다. 전반적으로 나이가 들면서 마음이 평온해진다는 건 다들 아는데 의외로 고령자의 우울감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듯합니다. 사실 우울증은 고령자에게서 많이 나타나거든요. 우울증과 조울증 환자의 40%가 60세 이상의 고령자라고 합니다. 단 이는 치료를 받은 환자 수이므로 실제로는 일본 국내에만 100만 명의 고령자가 집계에서 누락되었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노인성 우울증을 쉽게 알아채지 못하는 이유는 치매와 구별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기억력과 집중력 감퇴는 노인성 우울증의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예전보다 머리 회전이 빨리 되지 않는다고 느끼는 사람들 중 대부분은 우울증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우울증은 치매 치료법으론 회복되지 않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정년 퇴임을 하여 환경이 바뀌거나 자녀가 독립하거나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는 상황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본인의 건강도 걱정이 될 테고요. 하지만 이러한 정신적 변화와 사회적 변화만이 우울증의 원인이라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노인성 우울증은 젊은 사람들이 겪는 우울증과는 달리 약을 먹으면 낫는 비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약으로 낫는다는 말은 신경의 변화라기보다는 생물학적 변화가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지요. 신경 전달 물질이 감소하는 등의 기질적인 변화 말입니다. 치매와 구별하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치매는 연 단위로 서서히 진행되는 데 비해 노인성 우울증은 진행 속도가 빠르거든요. 몇 달 만에 증세가 심해졌다면 일단은 노인성 우울증을 의심해 보는 것도 좋겠지요. 나이가 들면서 변화하는 부정성 편향. 나이가 들면 뇌의 활동 패턴은 어떻게 변화할까요? 최근 그와 관련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콜로라도 대학교의 스테이시 우드 박사팀의 연구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우드 박사팀은 20세 전후의 청년층과 55세 이상의 시니어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영상을 봤을 때의 반응을 뇌파계로 측정했습니다. 이때 사용한 영상은 크게 세 종류입니다. 맛있어 보이는 초콜릿 아이스크림, 아름다운 석양 등 긍정적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사진, 의자, 포크 등 중립적인 사진, 그리고 도로 위의 고양이 사체, 충돌 사고가 난 자동차 등 부정적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사진입니다. 이 사진들은 모두 뇌에 어떠한 반응을 유도했는데 청년층은 부정적 사진에 강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우드 박사팀은 이를 부정성 편향이라고 부르고 혐오감과 동요를 반영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한편 시니어층은 긍정적 사진이든 부정적 사진이든 비슷하게 반응하였고 부정성 편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불쾌한 상황에서도 동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콜로라도 대학교의 마이클 키슬리 박사팀은 이 현상을 80년에 달하는 생애 주기 동안 상세하게 조사하여 나이가 듦에 따라 조금씩 부정성 편향이 감소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시니어층이 감정적으로 더 건전하다고 할 수 있다. 반려자를 먼저 떠나보내거나 중병을 앓은 경험이 있는 사람일수록 부정성 편향을 덜 보였다라고 말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교의 마라 매더 박사팀은 편도체라는 곳에 주목했습니다. 편도체는 감정을 관장하는 곳인데 일반적으로는 공포나 불안 같은 부정적 감정에 더 많이 관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시니어층의 편도체는 오히려 긍정적 사진을 봤을 때 강하게 활성화되었다고 합니다. 즉, 시니어층의 경우에는 편도체가 긍정적인 감정을 낳고 있는 것입니다. 뇌를 내 편으로 만들기. 웃으면 복이 온다는 말이 사실인 이유. 미소 짓는 뇌. 우리는 별것 아닌 미소 하나가 얼마나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지 알지 못한다. 마더 테레사가 한 말입니다. 웃음의 효과는 오래전부터 수많은 심리학적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즐거운 감정은 문제 해결력과 기억력, 집중력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음이 밝혀졌지요. 웃으면 복이 온다는 말은 웃음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면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의미 아닐까요? 웃음의 효과로 먼저 사회적 영향력이 지대하다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웃는 얼굴을 보면 기분이 좋아지는 것은 사람들의 공통된 심리입니다.
어지간히 비뚤어진 성격이 아니고서야 즐거워하며 웃는 사람을 보고 기분 나빠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웃음은 전염됩니다. 이와 관련된 기묘한 실험이 진행됐습니다. 평생 웃음기 없이 무뚝뚝한 표정이라 친해지기 어려운 유형의 사람을 웃게 하려면 어떤 방법이 좋을지에 관한 실험입니다. 아무리 웃긴 유머라도 100% 웃는다는 보장은 없고 오히려 기분을 상하게 할 수도 있죠. 실험을 통해 밝혀진 사실은 무뚝뚝한 사람 옆에 앉아서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깔깔 웃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웃음의 힘을 보여주는 속담입니다. 웃음은 소통을 할 때 우리가 휘두를 수 있는 가장 강한 무기입니다. 웃으니까 즐거운 것이라는 역인과관계. 그런데 연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웃음은 그것을 보는 사람뿐 아니라 웃음 짓는 사람에게도 긍정적인 심리 효과를 가져다 준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오토 폰 귀리케 마그데 부르크 대학교의 토마스 민테 박사팀의 논문을 한번 볼까요? 여성이 젓가락을 입에 물고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왼쪽 그림은 젓가락을 가로로 눕혀 이로 물고 있고 오른쪽 그림은 젓가락을 세로로 세워 입술로 물고 있습니다. 젓가락을 가로로 물 때는 표정근의 사용 방식이 미소 지을 때와 비슷합니다. 웃고 있지 않아도 강제적으로 미소 짓는 듯한 표정이 되지요. 반면에 세로로 물 때는 침울한 표정이 됩니다. 민테 박사팀은 미소와 비슷한 표정을 지으면 도파민계 신경세포 활동이 변화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도파민은 뇌 보상중추, 즉 쾌락과 관련이 있는 신경 전달 물질이므로 즐거워서 웃는다기보다 웃으니까 즐겁다는 역인과가 우리 뇌의 존재함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림과 같이 두 가지 표정을 지은 상태로 만화를 본 뒤 만화가 얼마나 재밌었는지 점수를 매기게 했더니 같은 만화를 봤음에도 젓가락을 가로로 물고 있는 경우에 점수가 더 높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다음에 나오는 단어 리스트를 한번 볼까요? 맛있다, 죽음, 친절, 칭찬하다, 패배하다, 웃다, 실패, 어둠, 놀이공원. 이 단어들이 즐겁다와 슬프다, 둘 중 어떤 감정에 속하는지를 분류하겠는데 젓가락을 가로로 물면 즐거운 단어를 판별해내는 시간이 슬픈 단어를 판별해내는 시간보다 짧았습니다. 즉, 웃음이 즐거운 것을 찾아내는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의미입니다. 웃음이 밝고 유쾌한 것을 모으는 역할을 한다니 무슨 소리인가 싶지요?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를 보톡스 실험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보톡스가 가진 의외의 효과. 미용에 관심 있는 여성이라면 보톡스에 대해 잘 알 것입니다. 피부 노화를 막는 마법의 물질이죠. 실제로 보톡스는 식중독의 원인이라 알려진 보툴리누스균의 독소입니다. 보툴리누스균에 의한 식중독은 증상이 경미한 경우엔 사지 마비 정도로 그치지만 심한 경우엔 호흡곤란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즉, 보톡스에는 근육을 이완시키는 작용이 있습니다. 이 독소를 얼굴에 주입하면 안면 근육의 움직임이 둔화되어 주름이 잘 생기지 않죠. 이것이 바로 노화를 막는 원리입니다. 다양한 표정을 지을 수가 없다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외모가 점점 늙어가는 것이 두려운 부유층이나 연예인들을 중심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보톡스의 효과와 관련하여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데이비드 닐 박사가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보톡스를 맞으면 상대의 감정을 읽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닐 박사는 총 126명의 참가자에게 다양한 표정 사진을 보여주고 즐겁다, 슬프다 등의 감정을 읽게 했습니다. 그 결과 얼굴에 보톡스를 맞으면 표정을 읽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닐 박사는 이러한 결과에 대해 무의식 중에 상대의 표정을 모방하면서 상대의 감정을 해석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미소 짓는 사람을 보면 누구나 저 사람 되게 즐거운가 보다 라고 느낄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기를 보면서 미소를 지으면 아기도 미소로 답해줍니다. 이러한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 인간은 원래 상대의 행동을 따라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특히 공감하는 상대라면 무의식적으로 상대와 비슷한 동작을 취합니다.
표정을 보고 감정을 읽어낼 때도 가령 미소를 짓는 상대를 보면 자신도 모르게 그 표정을 슬며시 따라하게 됩니다. 그러면 웃음의 효과로 자신도 즐거워지지요. 우리는 따라했더니 즐거워지네. 그 말은 저 사람도 즐거웠다는 건가? 라고 추론하며 상대의 감정을 읽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니 웃음이 타인에게 전염된다거나 웃으면 즐거운 단어를 빨리 가려낸다는 그 신기한 연구 결과가 이해되지요. 전 이런 놀라운 연구 결과를 보면 많이 웃어서 자글자글해진 노인들의 눈가주름이 멋진 인생을 살았다는 증표로 주어진 훈장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 많이 웃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온 것이겠죠. 참고로 대화를 하다가 상대가 커피를 마시면 자기도 컵에 손을 뻗고 상대가 턱을 괴면 자기도 턱을 괴는 등 자기도 모르게 상대의 행동을 따라하면 상대가 나에게 더 호감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원숭이들도 자신의 행동을 따라하는 인간을 좋아한다고 하니 아무래도 흉내에는 종을 초월하여 호감을 느끼게 만드는 힘이 있는 모양입니다. 인간은 왜 웃을까? 그런데 인간은 왜 웃는 걸까요? 이는 철학적으로도 오래된 질문입니다. 앞에서 든 몇 가지 실험 사례를 보더라도 인간의 마음은 웃음 짓는 능력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게 분명합니다. 사실 인간은 웃는 얼굴 외에도 표정이 매우 풍부한 동물입니다. 표정을 짓기 위한 얼굴 근육이 다른 동물에 비해 훨씬 발달했거든요. 다채로운 표정은 타인과 소통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앞서 설명했듯이 표정을 짓는 본인에게도 영향을 줍니다. 즉,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 자체에 의미가 있다는 뜻입니다. 약 140년 전에 찰스 다윈이 비슷한 지적을 했는데 당시에는 과학적으로 증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에 관해 최근에 이루어진 상징적 연구로는 토론토 대학교의 심리학자 조시아 서스킨드 박사팀의 실험이 있습니다. 서스킨드 박사팀은 공포와 혐오 표정에 대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대부분 잘 모를 테지만 공포와 혐오는 둘 다 부정적인 감정이지만 표정은 대조적입니다. 근육을 쓰는 방식이 정반대이기 때문이죠. 얼굴 그림 속의 화살표 방향을 보세요. 서스킨드 박사팀은 피험자에게 각각 공포에 질린 표정과 혐오하는 표정을 짓게 하고 그때 일어나는 다양한 신체적 변화를 조사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피험자가 실제로 공포나 혐오를 느껴서 자신의 감정에 따른 표정을 지은 것이 아니라 그냥 공포와 혐오를 느끼는 척을 한 것뿐이란 사실입니다. 흥미롭게도 공포에 질린 표정을 짓자 시야가 넓어지고 동공이 빠르게 움직여 멀리 있는 표적을 쉽게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콧구멍이 커지고 호흡도 가빠졌습니다. 한편 혐오하는 표정을 짓자 그와 반대로 시야가 좁아지고 콧구멍이 좁아지며 지각 능력이 떨어졌습니다. 이는 합리적인 변화입니다. 공포를 느낄 때 그에 대비하기 위해 외부를 향한 안테나가 민감해지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고 중요하니까요. 반면에 혐오를 느낄 때는 감각이 입력되지 않게 차단하는 편이 좋습니다. 냄새가 나니까 일단 뚜껑을 덮어두자는 작전이죠. 즉, 이 실험 결과는 공포에 대한 준비는 공포의 감정 그 자체가 아니라 공포에 질린 표정을 지어야 비로소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얼굴 표정은 본인의 정신과 신체 상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이 바로 안면 피드백이라 불리는 효과이지요.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검증 결과를 내기엔 아직 실험적인 어려움이 존재하지만 안면 피드백 가설을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는 서스킨드 박사팀의 연구 외에도 많습니다. 자세를 바르게 하면 자신감이 생긴다. 그런데 표정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세도 중요합니다. 의자 등받이에 등을 곧게 편 상태로 앉아보세요. 자세를 바르게 하면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일본에서는 유도, 궁도, 다도와 같이 뒤에 도를 붙이는 전통이 있습니다. 이렇게 도가 붙은 것들은 공통적으로 자세를 강조합니다. 자세의 중요성에 대한 설명은 예전부터 많았는데 1. 외부에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한 형식미, 2. 깊은 수행의 결과인 정신미, 크게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은 시각적 효과이므로 직감적으로 이해하기 쉽지만 저는 내면을 지향한 2에 좀 더 흥미가 있습니다. 마드리드 자치대학교의 심리학자 파블로 브리뇰 박사팀의 실험 결과를 살펴볼까요?
연구팀은 대학생 71명을 모아 자세가 자기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습니다. 실험은 매우 단순합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면서 취업을 대비해서 자신의 장단점을 적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각각 허리를 곧게 펴고 앉은 자세, 구부정하게 앉은 자세로 적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허리를 곧게 펴고 앉은 자세로 적은 내용이 구부정하게 앉아 쓴 내용보다 확신의 정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즉, 자신이 쓴 내용에 대해 정말로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강한 확신을 보인 것입니다. 참고로 쓴 내용과 항목수는 어떤 자세로 쓰든 차이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 자세를 바르게 하면 자기 평가 내용 그 자체가 아니라 자신이 낸 답안에 느끼는 자신감의 정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나답게 살고 싶어서 뇌과학을 읽습니다.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내용이 여러분이 나답게 살아가는데 좀 더 주체적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